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입문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강하게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꼭 경매에 그야말로 제대로 꾸준히 한번 입문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연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저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후자를 택할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지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겠는가 아니면은 종이화폐를 사두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현재의 화폐 유통체계에서 종이화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정말 종이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사용하는 종이화폐는 종이에다가 잉크를 묻힌 색종이에 불과합니다. 다만 국가의 신용으로 구매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우리는 그 국가의 신용을 믿고 사용을 약속한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종이화폐의 가치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는가요? 국가에서 종이화폐를 찍어내는 비율만큼 물가가 상승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이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고 1930년 헝가리, 2009년 짐바브웨가 그랬죠. 짐바브웨가 경우에 3경 5천조 원의 고작 1달러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심지어 100조 원짜리 지폐까지도 찍어냈습니다. 물론 100조짜리 지폐로도 빵 하나조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니죠. 당장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당장 일어나지 않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당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종이화폐는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종이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만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마구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화폐가 늘어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종이화폐의 양이 증가하면은,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통화량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는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행위들이
연속해서 발표된다면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화량 증가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LTV, DTI 규제 완화라든가 국채 회수라든가 세금 인하, 직업 준비율 인하라든가 재할인율 인하, 재정 지출 확대, 양적 완화 등등 통화량 증가 요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하락하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하는 것이죠. 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서 증가 요인의 첫 번째로 제가 금리 인하라고 했죠. 금리는 한마디로 타인의 화폐를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대가. 금리가 낮다는 말은 현재 화폐가 종이 화폐가 넉넉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LTV나 DTI 완화입니다. LTV는 주택담보 비율이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종이화폐를 빌릴 때 1억 원으로 평가된 주택에 대해서 LTV 50% 적용해서 빌려주면은 5천만 원을 빌려줄 것이고 80% 적용하면 8천만 원 빌려줄 것입니다. LTV 30%를 높여주면은 3천만 원이라는 종이화폐가 시중에 더 공급되겠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로 빌린 종이화폐의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 바로 DTI입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인 경우에 DTI를 50% 적용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80% 적용하면은 8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빌려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 높이면은 3천만 원이 시중에 더 돌아다니는 것이죠. 적정 비율을 높이면은 높이는 비율만큼 시중에 종이화폐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채 회수를 한번 볼까요? 국채는 국가에서 세금으로만 부족한 재정 지출을 공식적으로 빚을 내는 형태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국채라는 것은 약정된 미래 어느 날에 국채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과 이자를 주겠다는 현금 보관증에 불과합니다. 이 국채를 회수하겠다는 말은 시중에 있는 현금 보관증을 회수하고 종이화폐를 뿌리겠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중에 막대한 양의 종이화폐가 공급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세금 인하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죠. 인하된 세금만큼 개인이나 법인이 쓸 수 있는 종이화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에 당연히 종이화폐는 더 풀리게 되겠죠. 그 다음 직업준비율 인하입니다. 만약에 은행에 총 100조 원의 예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은 이 100조 원을 높은 이율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금주가 10조 원을 예금을 인출해달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은행은 예금주에게 돌려줄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를 대비해 가지고 예금자들이 갑자기 자신의 예금을 인출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하는 제도가 바로 지급준비금이고, 이 비율이 바로 지급준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그러면은 은행은 10조 원을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야 하지만은 5%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5조 원만 예치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조 원이 더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에는 5조 원이라는 종이화폐가 더 풀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재활인율을 인합니다. 재활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다가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재활인율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시중 금융기관 역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가 낮으면은 자금을 더 많이 가져다가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지출 확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정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재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합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부의 지출을 늘려가지고 시중에 종이화폐를 공급합니다. 한마디로 공공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시중에 종이화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서 제가 이제껏 이야기한 내용을 언급한 내용처럼 통화량 증가 요인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눈에 띈다면 앞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시기로 예상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통화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증가 요인과는 정반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같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종이화폐를 걷어들이는 정책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화량 감소 요인이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나 언론기관에서 자주 보일 때는 향후 실물 자산 시장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면 되겠죠. 바로 지금 현재와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제를 하고 나름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예의주시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종이화폐가 시중에 증가하면 할수록 그 비율만큼 가치가 하락해서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물물교환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면은 정당한 대가를 종이화폐로 지불해야 합니다. 종이화폐가 시중에 넘쳐나서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조금 공격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이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이 화폐를 사놓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내용 중에 통화량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항상 많이 듣는 단어지만은 정확하게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통화량의 증가에 정반대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들 접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메모를 해 두시고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식이라든가 등등의 내용을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묻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아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